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선 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입니다. 경기도 파주 문산읍의 선유리의 이 외진 곳, 서울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맞습니다. 올 때 보니까 이정표의 개성과 평양이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처음 오신 거라고.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이 외진 곳까지 어떻게 또 낡은 빌라는 아니고 깨끗한, 우리한테는 신축급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이 외진 곳까지 빌라를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선생님 모자이크여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선생님 이미지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동네가 아닌가. 아예 선생님 아닙니다. 굉장히 세련된 사람인데 이 시골까지 투자한 이유,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목소리 듣고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조금 드는데, 처음 영상 같이 찍는 게 아니고 오늘 두 번째 찍는 맞습니다. 거예요. 선생님 낙찰받은 거는 첫 번째 집이긴 한데, 이전에 세차 영상으로 네, 세차까지 해주셨던 분께서 그때 영상에서 말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네. 그때는 낙찰받기 전이었던 맞아요. 거고, 그거 찍고 한 두 달 정도 있다. 한 달 반 정도 후에 받았습니다. 행동력이 있는 분이구나. 내뱉은 거는 지키는 분이구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개 이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고 그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딱 봤을 때 얘기 나눌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못했는데, 회사의 대표님이고 강남구의 자가 신축 아파트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를 들었을 때 후광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따가도 제가 자세히 여쭤보긴 할 건데, 선생님도 조금 어렵게 네, 맞습니다. 되게 안 좋은 집도 거주하시고 예. 힘든 경험도 좀 있으시다고 예, 했는데, 맞습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신 게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반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역시 강남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얼굴빛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강남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자가를 처음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최근까지는 그러면 무주택자였습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로 거주를 좀 하셨던 건데, 원래부터 강남에서 쭉 살아왔던 느낌이었는데 이건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의 자수성가, 저랑 나이대가 큰 차이는 안 나니까 선생님 능력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죠. 노력도 노력이지만. 선생님 그 말 속에서 겸손함, 선생님 숨겨진 재능을 많이 감추고 계시는구나, 많이 누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선생님 같은 분한테 되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도 들어요. 아유, 아니요. 자기소개에 의해서 하자면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고, 그렇죠. 81년생이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신 지는 횟수로 한 12년 정도 됐고요. 12년이면 저랑 비슷하네요. 12년부터 혹시? 예, 맞아요. 저도 첫 낙찰이 12년도거든요. 부럽습니다. 어떤 부분은 선생님한테도 부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강남 살고 싶거든요. 12년 회사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여성 의류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셨던 게 젊은 여성분들의 대상이 아니고 예. 나이가 한 50대 이상 주부님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도 저는 조금 놀랍긴 했거든요. 외모를 봤을 때 되게 세련된 느낌이 되게 드는데, 그럼 보통 의류 쪽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나이대는 좀 젊은 대상 타겟으로 네, 맞아요.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면은 연세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각지대를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잘 공략했다는 느낌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이 한마디를 들어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죠. 네, 맞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작가님 수업 때 들었던 맥락이랑 너무 같았어요. 돌아보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률이다. 우리는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하지만 수익률을 받쳐준다면 어떤 모양이든 관계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서 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사업을?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년도라고 하면은 인터넷 쇼핑에 대한 대중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을 시기가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특히나 제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낯선 분야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그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업체들이 워낙 많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진 자본으로는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떤 시장을 들어가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근데 수익률만 나오면 상관없다. 돈이 된다면. 보통 쇼핑몰에 진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옷을 좋아하거나 디자인 전공자거나 패션 쪽에 몸을 담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7, 80%예요. 예,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옷이나 의류, 디자인, 패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순전히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는 디자인이나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게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겨서는 승산이 안 난다. 경매로 따지면 아파트 하는 사람들하고는 저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굳이 아파트? 굳이 할 필요 없이 수익률만 나면 되니까 뭐 멀리 있는 파주더라도 할 수 있으면 개성이더라도 수익률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개성도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저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 지쳐 있었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선생님한테 되게 큰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12년 동안 의류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수업은 9월 달에 수강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워낙 대기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기다려야겠다. 옳은 선택이었구나. 기다린 만큼 너무 인생에서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평생을 잊지 않고 가져갈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진심입니다, 이거는.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부탁드린 게 저의 신의 한 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나 집을 낙찰받은 사연에 대해서도 말씀 잠깐 나눠본 것만으로도 고민과 생각 꽤 많은 내공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이따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리 여기 온 명분은 집을 보기 맞습니다. 위함이니까 집 한번 먼저 보고 나서 선생님 이야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집 한번 살펴봤는데 연식이 또 오래되지 않았어요. 집 연식이 맞습니다. 언제 거예요? 준공이 201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새 거네. 신축 빌라라고 할 수 있죠. 우리한테는 한 5년, 6년 정도 지난 거면 신축 빌라니까 손 댈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봤던 부분이 저 벽지 있는 부분인데 벽지가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염된 부분도 좀 있어서 벽지는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그냥 갖고 간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또 듣고 보니까 생활하는데 지장 있는 하자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 절대 도배 안 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 혹시라도 세입자가 원한다면 집 보러 와서 도배 좀 해주면 내가 계약하겠다라는 식으로 혹시 얘기한다면 그냥 해주진 않고 5만 원에 2만 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열려있다. 혹시라도 같은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도배는 보류, 미뤄두는 걸로. 네, 맞습니다. 집은 현재 내놓은 상태라는 거죠.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개인 매물로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거래랑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사진으로는 이 오염 상태가 보이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누구보다 재능이 있지 않으실까 또 전공을 살릴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닥 같은 경우는 이 마루로 돼 있어서 까진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냥 청소만 오신 김에 오늘 청소 도구도 챙겨 오셨다고 하셔서 걸레질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는 손 댈 구석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싱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몰딩도 마찬가지지만 좀 까져가지고 심미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런 데가 좀 까지긴 했거든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는 A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안 좋은 집들도 많이 살아봐서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세입자 시절에는 너무 깨끗하다. 그냥 들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 어떤 세입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여기 입찰 하면서 분명히 타겟으로 생각했던 거는 일반 가정, 아이 한 명, 두 명 키우는 일반 가정이 들어와서 산다기보다는 이쪽에 또 일자리가 많다 맞습니다. 숙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꽤 크니까 이런 하자는 그분들한테 숙소로 제공하는 타겟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때는 이런 하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런 것도 저는 그냥 열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싱크대 필름 벗겨진 것 때문에 난 못 사야겠다 라고 하면 그때 시트지나 필름지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었다.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저런 건 우리 눈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보이는 하자일 수도 있는데 세입자는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네.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얘는 온 김에 걸레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기 쉽지 않은 곳이라 단디 준비해 그렇죠. 왔습니다. 오신 김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역시 선생님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네.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뭐 방이랑 저런 화장실도 깨끗한 편인데 선생님도 누구보다 코가 예민한 네. 편의 예, 소유자시잖아요. 후각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더러움은 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수업 때 제 차를 탔는데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차에서 조금 냄새가 났다라고 해주셔서 약간 민망하기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좀 얘기해주는 사람이 네. 단 한 명도 없어서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뎌지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살면은 삶이 되게 피곤하다는 게 결국에 작은 부분에다 에너지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본업, 중요한 부분, 큰 부분에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네. 생각이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래서 화장실은 사람 냄새가 예. 좀 하수구 냄새 같은 거. 청소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 한 번 해줘야 되는데 생활하고 나서 그냥 물만 끼얹은 느낌이 들어서 채취 냄새가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락스랑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작은 화장실에 뭔가 공기가 갇혀 있어서 쾌쾌한 냄새 같은 네, 더 그런 것 있지 같아요.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은 청소하고 또 뭐 방향제 이런 것도 놔둘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방향제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방향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청소는 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편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세차에서 네. 또 남다른 재능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또 이 화장실 청소에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네, 하지만 세차하는 노력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쓰려고 합니다. 그게 저도 정신건강과 선생님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 너무 온몸이 아파요. 나이 먹으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네. 체력도 약간 떨어지고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저기는 한 10분의 1 정도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천장이랑 등 같은 것도 너무 깨끗하니까 간접 조명이랑도 되게 잘 근데 간접등이 하나가 안 들어오는데 네. 이건 어떻게 얘도 그냥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얘도 그냥 둬요. 예.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저도 몰랐어요. 두 번째 와서 알았어요. 저런 정도는 필름 까지거나 아니면 벽지 오염된 거보다 더 눈치채지 못할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세입자가 말하면 저런 건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해주면 되지 뭐. 저 등 하나 사다가 바꿔주면 되지 뭐. 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작은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저 문고리가 밖에서는 작동을 하는데 안쪽에는 작동을 안 해서 예, 문고리가 안 움직이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세 번째 왔는데 그래서 걔 같은 경우도 일단 해보고 못하면 뭐 숨고라든지 섭외를 해가지고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수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수리를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좀 나중에. 왜냐면 저것도 집 보러 와서 선생님같이 꼼꼼한 사람이 3번 와가지고 발견한 하자라면 세입자가 잠깐 5분 10분 정도 집을 둘러볼 건데 그때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아니지 않나. 저는 항상 내놓은 집에서 수리의 중요도는 세입자한테 걸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 순서로 하는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티가 안 날 거니까. 하다가 어이 그랬어요? 그럼 바로 고쳐드 그런 식으로 민원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또 민원 대응에 있어서도 선생님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분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성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했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민원 관리도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청소 그것도 세차 경험이 또 네.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집 청소에도 똑같이 재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구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강도는 한 10분의 1 정도 맞습니다. 도 훌륭하게 될 수 예. 있지 않을까. 저도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입주 청소를 맡긴다 하면 저런 샤시 사이나 네. 아니면 타일 뭐 줄눈 사이 이런 네. 것 약품이나 이런 걸 써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업체를 네. 써서 청소를 저는 주로 맡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재능을 줄눈 사이와 샤시 사이 그리고 저런 수전 저 쿡탑에 네. 광택을 내는데 활용을 혹시 한다면 세차하는 정도의 열정이면은 거의 새 집에 준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벽지 누런 때까지도 지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할 수 드는데 있어요. 뭐 예, 할 굳이-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종이 벽지가 아니고 실크 벽지니까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 정도의 의욕이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굳이 요따 에너지를 써야 네.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나머지 부분은 콘센트나 그리고 띵동도 잘 되는 것 같고 네.
앞에 현관 타일이나 집 컨디션 자체는 첫 부동산으로 하기 너무나 좋은 집을 낙찰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예. 좀 드네요.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느껴집니다. 네. 콘도리 불렀어요. 여기 들어와서 그 러브하우스. 네, 너무 좋아가지고 상상하던 것과 정반대로 정말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명도하는데도 스트레스가 크진 않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고 예, 맞습니다. 집 수리할 것도 없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임대까지도 편안하게 나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분명히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2개의 월세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이게 1번 물건인 거고 그날 당일에 이 건물에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날은 5개가 나왔고요. 이 빌라의 경매로 나온 물건이 약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통으로 나왔는데 그날은 이제 5개였고 그 중에 2개를 낙찰 받았습니다. 갑자기 조그만 빌라 2채가 추가됐는데 2채의 월세를 받을 거다라고 했다가 약간 이렇게 머뭇했던 이유가 한 채가 요거 잔금은 아직 안 내신 네.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는 네. 지금 불허가 신청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네. 않은 상태인 거네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갖고 가든 갖고 가지 않던 선생님의 좋은 방향 쪽으로 하늘에 이끌어 줌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니까 네. 그 불편한 부분에서 또 우리가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들고요. 그러면 경기도 파주 선유리 지상층 빌라고 3층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전용 약 13평입니다. 전용 면적 13평 방독에 화장실이 2개 무려 2개입니다. 이 외진 곳에 있는 신축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감정가는 2억 5,500이었고요. 그렇죠. 이게 감정가가 엄청 비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낙찰가율로 받으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낙찰가는 9,600만 원입니다. 9,600 네. 낙찰 받으신 거고 낙찰가율이 그러면 감정가 대비 39% 정도 됩니다. 39%. 네. 선생님 표정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신감 있는 표정이라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첫 물건을 감정가 대비 39%에 받는 사람은 흔치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역시 네. 부동산 운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괜히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덕분입니다. 아유. 선생님이 좋은 물건 받아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9,600 낙찰받은 거고 아까 살짝 언급은 했지만 여기 아직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으셨다고 소유권 이전은 꽉 채워서 보름 후에 하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꽉 채워서 한다는 거는 명도가 너무나도 빨리 돼서 계획보다는 빠른 시기에 된 거라고 걱정한 생각이 들어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빨리 정말 운 좋게도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잘 돼가지고 이섭이 줄게 했더니 알았다 하고 나가시고 그 날짜도 정확히 또 네. 지켜주셨다고 예.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유권 이전은 되진 않았지만 집은 내놓은 상태니까 네, 맞습니다. 집 내놓은 기간 동안 굳이 또 이자 낼 필요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날 납부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대출 금액은 혹시 얼마를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출 금액은 약 90% 8,640만 원 받았습니다. 대출은 8,600 받을 예정인 거고 맞습니다. 자석까지 하고 와서 자석까지는 실행 하신 예정입니다.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낙찰가의 90% 선생님이 입찰을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 걱정을 했던 부분이 대출이라고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맞습니다. 제일 컸습니다. 걱정이. 그리고 예. 기존 부채도 좀 있으신 네. 거잖아요. 좀이 아니고 큰 편이라고 예. 생각도 들고 그 대출이 강남구에 거주하기 위한 네. 큰 대출이었다. 네. 부채도 많으신데 자서하러 갔을 때 은행에서 그 부채가 많아서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전혀. 묻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잘 나올 예정인 거고 아직 실행은 되진 않았지만 조건은 자서할 때 얘기했나요? 사업자 대출로 실행할 예정이고 금리는 5.8% 그리고 부수거래는 화재보험 세대당 15,000원씩 총 3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한 채당 15,000원이라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네, 생각이 좀 들고 금리 같은 경우는 요새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네. 개인 대출보다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조금 더 높은 네, 맞습니다.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한테는 금리 뭐 0.1% 2% 저렴한 걸 찾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대출이 되냐 안 되냐 아, 그게 제일 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 때도 아마 꽤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예, DSR이 이미 한참 초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게 걱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작가님한테도 여러 번 귀찮게 해드렸는데 어. 대출이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대답해라 빨리. 다행스럽게도 나와서 면은 세울 수 있지 않나 아유.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걱정이 그럼요. 많은데 걱정이 많이 되죠. 작가님이 이렇게 한 번씩 정말 간결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어요. 되냐 안 되냐 부분에서 제가 명확히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된다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집도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부채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면 대출을 받을 때마다 불안한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찰받은 거에서 대출을 받긴 했는데 잔금 실행하는 당일까지도 불안하긴 했거든요. 선생님도 은행에서 된다고 해도 잔금 당일에 혹시라도 1% 가능성이라도 대출이 안 나온다, 뭐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연락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언제 조금 놓아도 될 거냐고 생각이 드냐면 대출 실행됐습니다라고 아침에 문자가 오면 한시름 놓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드문 확률이지만 뭐 하루 전에 당일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미리 한 일주일 전쯤 연락해서 알아볼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일주일 전에 걸릴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자서할 때 잡혔을 거고요. 그거는 실행을 하면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일은 100명 중에 1명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개인 대출에서는 일어난 일이 종종 있어요. 방창 카드를 한 개, 두 개 남았을 때 자기가 체크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은행이 MCI만 쓰는 은행인데 내가 MCI 남은 줄 알았는데 MCG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방차감을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갑자기 제 목돈이 조금 더 들어갔던 적도 있고 그게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생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용에서도 애매한 선에 있는 분이 뭐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해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선생님은 그냥 부채 비율만 높은 것 뿐인 거지 신용에서는 1등급입니다. 그렇다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경매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마음을 놨을 때 뭔가 일이 터진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너무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긍정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약간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도 선생님 삶에서 사업하시면서 항상 그런 태도로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갔으면 그리고 마음 자세도 너무 풀어놓고 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약간의 주의사항을 준 거 아닌가라고 명심하겠습니다. 명심까지 뭐그 정도는 아니고 항상 긴장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 실행했다 하면 그때 좀 마음을 더 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생님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조금 첨가를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 못한 부분이라서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기보다 제가 부족한 점이 사실 더 많은데 저도 여기 와서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는 게 선생님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너무 않을까. 좋아요. 제가 억지로 하나 더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금리는 한 5% 후반대로 5.8%입니다. 5.8%고 그러면 한 달 이자가 40 얼마 나오겠어요? 42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하는 월세를 받으면 그래도 한 20만 원 돈은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갖고 가실 수 있는 집이 아닐까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전략이 여기서 최고 가격을 내가 받아야지라기보다 수리의 힘을 빼고 덕지의 힘을 빼고 적당한 가격으로 여기는 항상 수요가 많은 동네니까 그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것도 임대료와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계획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명도도 수월하게 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명도에 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여기 낙찰을 제가 낙찰은 11월 29일 날 받았습니다. 그럼 낙찰 받고 명도하는 데는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명도 완료까지 약 3주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답변 하나마다 정확히 또 계산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낙찰 받은 지 3주 정도 만에 명도를 했는데 원래 여기 거주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기 원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경매정보지 안에서는 아예 빈집처럼 나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입은 올라와 있었구나. 세입자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처음에 낙찰 받고 나서 바로 와서 띵동 누르고 들어갔더니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분 이름이었는데 세입자분, 세대주분 이분 아니냐 했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자기가 그래? 여기 세대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때부터 할머니께서. 약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자체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보증 깔세로 살고 있는 세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도 경매 물건인 걸 알고 깔세로 살고 있던 분이었던 거죠. 전입이나 확정 없이 그냥. 요새 깔세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것 왜냐면 같아요. 전세 사기 물건이 예,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집들은 보통 임차권 등기하고 빈집이어야지 되는데, 중간에 깔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깔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보증금 없이 전입도 안 되고 확정일자도 안 되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주하는 형태를 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입자도 보증금이 없거나 아니면 소액의 보증금을 내고 네. 거주를 하는 건데, 경매가 나온 줄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입자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도 되게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입자분은 보증금을 소액이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도 없고 네. 또 저렴한 가격에 이 좋은 컨디션의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경매 낙찰자가 또 언제 나타날지 네,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2억 5천 정도에 감정된 게 또, 39%까지 떨어졌던 그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게 낙찰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저렴한 돈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네. 때문에 깔세 전문 부동산도 되게 많아지는 추세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 그런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그런 데면 또 연결해주는 예. 부동산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매하는 입찰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들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그럼 가격은 얼마에 거주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보증에 40만 원에 거주하고 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거저 살고 계셨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예, 맞습니다. 아무리 여기 외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신축급의 예. 빌라다 보니까 그런 집들은 사실 되게 비싼데, 맞아요. 무보증에 40이면 거의 뭐 공짜로 사는 거의- 꼴이 아닐까. 그쵸. 이 정도 넓이면은 거의 고시원 수준의 임대료도 안 나오는 그러네. 수준의 월세로 살고 있었던 거니까 처음에는 대학력 없는 세입자가 있어서 안타깝게 말하자면 좀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보증에 깔세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좀 적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거죠. 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보증금을 많이 날리는, 손해보는 예. 세입자라면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도 불편하잖아요, 마음. 아, 맞습니다. 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예, 그래서 더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잘 통한 것 같아요. 그 깔끔하게 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것 좀 여쭤봐도 돼요? 이제 작가님의 도움이 제일 컸고 작가님께서 명도가 사실 걱정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사업도 하시면서 이렇게 네. 사람도 많이 만나고 직원도 이렇게 관리하고 하시면서 얘기 나누고 협상하고 하는 거는 능숙하게 하실 거라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 예. 부분을 조금 걱정하시긴 했나 봐요. 왜냐면 감정을 섞지 않고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사람인 이상 감정 소모가 아예 없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감정 소모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아무리 작더라도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됐는데, 무보증에 깔세라는 얘기를 듣고 냉철하게 감정 부분에서는 네. 조금 놓을 수 있겠어요. 네, 감정 소모가 전혀 안 일어나겠구나. 상대방에 동요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되겠다. 특히나 작가님께서 간결하게 말해라. 하고 싶은 얘기, 딱 원하는 것만 알려주면 알아서 협상이 잘 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더 힘을 얻고, 처음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있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보증에 4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시냐 그러면 나는 이게 임대를 놓을 건데 동네 시세인 1060으로 임대를 놓을 생각인데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어제까지는 되게 상냥하고 친절하셨던 분이 일단 소리를 지르시고 화를 내시고 없는 네네. 사람을 이렇게 겁박해도 되느냐라는 식으로 좀 나오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예상은 했거든요. 나는 시세대로 알려줄 뿐이고 사모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가족분들하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음에 연락 줄 테니까 결정하셔라 하고 또 말을 길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전화 끊었습니다. 그럼 여기 혼자 계셨던 건 아니고 가족이 예. 살고 계셨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 자제분, 딸, 아들 이렇게 총 3명이 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세입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쳤으니까 없는 사람 이렇게 괄시하고 협박해도 되느냐.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제가 말로. 우리는 예. 괜히 화풀이 대상이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선생님 사업하시면서 그런 일은 되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도 들어요. 정도면은 평소에 이런 비슷한 일로 따지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타격감이라서 동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신가 보다라고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그것도 네.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자꾸 점점 무뎌진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는 재계약하는 방향은 예, 협상은 맞습니다.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작가님한테 SOS를 쳐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정말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한 달 내로 나가면 100만 원. 네. 그 이후에는 강제 집행이라고 통보를 해라. 그래서 아 역시 정답이 나오는구나. 그게 뭐 정답이라기보다 이사비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처음이니까 전혀 이렇게 판단이 안 섰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후에 전화를 해서 똑같이 이틀 전에는 저한테 소리 지르고 협박하냐고 했던 분이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저도 놀랬죠. 이렇게 쉽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아쉬운 부분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60만 원 말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놀란 티는 안 내고 언제 나갈 계획이신지 알려주시면 그 계산해가지고 드리겠다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12월 말까지 무조건 나가겠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4일 있다가 이사 날짜 잡혔다고. 그 이사도 바로 예, 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좀 그쵸. 들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나가시기로 한 12월 말에 직접 와가지고 짐 빼는 거 다 확인하고 영수증도 작가님께서 만들어준 서식대로 잘 써가지고 나 이의제기 하지 않고 전입도 빼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확인시켜 드리고 공과금도 다 예, 체크하고. 공과금 낸 것까지 다 확인하고 영수증 이체 기록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도 확실한 분이니까. 성격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을 진행을 안 합니다. 뭐 영수증이 따로 없다고 하길래 그럼 이체 기록 달라.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이만큼 입금했는데 맞냐 확인하고 끝내놓고 일일이 방 상태 확인하고 이체 드렸습니다. 걱정은 하긴 했는데 너무 쉽게 잘 풀려서 너무 작가님의 술술. 덕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집, 좋은 세입자 만나서 잘 명도가 된 거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쉽게 낙찰받고 명도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 번 가가지고 낙찰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에 폐차를 많이 하셨었고 예. 선생님도 회사 운영하고 계시니까 마음 먹으면 맨날도 무리하면 시간은 낼 수 있겠지만 선생님도 하시는 일이 주로 밤중이랑 맞습니다. 새벽 때 일하시고 무리를 해서 가야 네. 되다 보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입찰 다니고 임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 선생님 가정 특성상 또 주말엔 시간을 내기 힘드니까 애기들을 주말에는 그래도 케어를 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게 또 지장이 있게 되니까 와이프하고도 그럼요. 예. 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드니까 가정에 지장이 안 가게끔 경매 진행하다 보니까 네, 약간의 무리,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노력하고 시간을 쏟은 덕분에 이 집이 이렇게 순탄하게 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첫 네. 낙찰이고 첫 명도였는데 다른 이슈 없이 정말 무난하게 진행이 그러니까요. 돼서 거의 FM대로 된 케이스라고 예. 생각해요. 맞습니다. 임대까지도 FM 잔금 낼 때쯤에 임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좋겠네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도 사연이 꽤 있으시다고 생각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함도 조금 네.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네. 왜 이 투자를 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될지 사업하고 이 투자하고도 뭔가 교차점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어렸을 때도 어렵게 사셨다. 고시원이나 뭐 환자촌 같은 데서도 살았죠. 아 진짜 성공했네요. 판자촌에서 판자촌까지는 달동네. 달동네에서 강남의 신축 아파트까지 오는 과정이 제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언뜻 얘기하셨던 게 선생님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는 아파트 청약 그쪽에서는 상담도 많이 해주시는 예, 분이라고. 맞습니다. 그 어렵게 계시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자수성가하시게 됐는지. 오늘 내로 얘기는 안 끝날 것 같은데 최대한 간추려서 네네. 많이 좀 줄여주십시오. 예. 이건 뭐 선생님한테 불편한 얘기인데 나는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예. 어렸을 때 공부도 되게 잘했다고. 한때 잠깐 신문에 나올 정도. 나왔습니다. 나올 정도가 아니라 수재였네요. 그때 당시에는 네. 잠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되게 길어질 것 같은 오늘 내로는 안 느낌이라. 끝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주체성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아들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걸 혼자 스스로 한 게 7살, 6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했다는 거에 중심을 두자면 영재가 많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이 때 스스로 공부하는 그 그러니까. 시절에는 굉장히 드문 살이었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달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특출났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학군지에서 그 정도로 했다면 빛이 안 났을 텐데. 달동네라고 예.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예. 선생님. 달동네에 계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특출나니까 더 예. 빛이 났다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달빛의 영향을 받았죠. 네. 그 당시에는 그 달동네가 주거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가정 환경도 안 좋은 사람들이 한 99%였거든요. 거의 학교 차원에서 밀어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올림피아드라든지 과학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조건 나가는, 거기서 한번 수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아마 장관상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부 장관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수상을 해서 이런 분 앞에 제가 이렇게 또 앉아 있다는 게 영광스럽네요. 선생님.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환경 내에서. 그때 또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나는 게 학군지를 생각하는 게 좋은 네. 학교도 분명히 있겠지만 맞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내 주변에 친구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육할 때. 분명히 선생님도 네. 강남에 가신 거라고 생각도 네. 있거든요.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좋은 동네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어요. 제가 국민학생 시절이 약 30년 전이니까 네. 그 당시 환경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들이 이제 본드를 불고 상상도 안 된다. 근데 반에서 한 3, 4명 정도는 그 정도는 있었어요, 항상. 야, 같이 가서 하자. 이런 친구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 친구들하고 당연히 어울리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고 워낙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6학년 때 중1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는 유행하던 게 이제 그 당시엔 저희는 버스카드가 아니라 회수권 시절이었거든요. 네네네. 회수권 위조가 유행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10장을 11장 만들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위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경찰 선생님들이 학급으로 오셔가지고 불러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나쁜 건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경각심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환경이 워낙 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특출났거든요. 특출난 아이로 애들이 대우를 해줘서 유일하게 공부하는 친구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거에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얘네들하고 똑같이 놀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촉망과 기대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도 그럼 되게 좋은데. 아닙니다. 제가 공부를 놓은 게 시키는 대로만 살아오니까 한 번 노니까 확 나버리게 되더라고요. 중3, 고1쯤 올라갈 때쯤에 좀 사춘기가 좀 오고 못하겠다. 너무 지겹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소년급제를 하면은 사람이 바르게 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걸 너무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그러네요. 근데 제 탓이긴 한데 핑계를 대자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1, 2등 정도는 항상 해왔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반에서 10등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져서 그래도 반에서 10등이면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내리막을 계속 탄 것 같아요. 계속 인생의 내리막을 계속 탄 것 같습니다. 너무 유년기 시절에 높은 점에 올랐다가 그게 좀 놔버린 지금 애기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당시 경험들이 애들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성립해줬던 것 같아요. 억지로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랑은 좀 생각이 다르지만 100점 맞았다고 칭찬을 해주지 않고 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풀었는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나누지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표현은 거의 안 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서 말을 해주기가 쉽진 않은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험을 제가 뼈저리게 하다 보니까 몸소 체득을 또 할 수 예, 있으니까. 오히려 강요하거나 수도 강제하는 게 나중을 봐서는 좋지 않겠구나. 인성이 바르고 스스로 자립심과 주체성을 키워주면 의지가 있으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더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서 대학은 서울 4년제 나왔는데 좋은 대학도 아니라서 제 기준엔 좋은 대학이 아닌 거지 뭐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상은 되게 높이 있는데 나는 그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란 인간은 굉장히 능력 있고 어릴 때부터 떠받들어지고 공부 잘한다 하고 천재다 수재다 뭐 영재다 이런 말 듣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 인생에서?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온라인 패션 업계에 계시는 건데 약간 전공이 다르다고 해서 예. 전공 여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부모님의 법적으로 나가야 된다. 너는 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고시 공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행정학과로 전공을 정하고
학교 다녔습니다. 고시 준비도 좀 한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하라니까 네. 이 길밖에 없겠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잘 될 수가 없죠. 30살까지 공부를 하다가 전념한 거는 신림동 고시촌. 고시촌도 가신 거예요? 예, 한 거기서 3년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30살 되니까 인생 어떡하나 이제 이 걱정이 너무 심하게 오면서 우울증도 오면서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겠다. 쇼핑몰 해야겠다. 그냥 아, 갑자기 예, 밑도 끝도 없이 되겠는데 이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선생님 삶에서는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었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예, 거의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예, 뭘 해봐야겠다. 스스로 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때까지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 그러면 네. 그 쇼핑몰을 한다는 건 당연히 가늠하기는 부모님의 의도랑은 굉장히 멀었다. 그렇죠. 반대가 엄청 심하셨죠. 거의 금융 문맹이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카드로는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아, 돈도 없으니까. 예. 야, 반대를 하니까 돈을 안 주죠. 카드론도 금리도 비쌀 텐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해야 되는 게 돈이 필요하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그래서 그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선생님 지금 회사가 이어져서 예, 운영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거 예. 혼자 시작을 한 거예요. 예, 혼자 다 했어요. 혼자 사진, 포장, CS, 뭐 물건 사입. 그때는 열정이 정말 있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없던 열정이 생겨서 공동사무실이라고 고시원처럼 생긴 사무실이 있습니다. 고시원처럼 세팅을 해놓고 이제 사무실처럼 쓸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쪼개기 한 거죠. 책상 하나 주고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잘 때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그렇게 한 6개월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아, 얘가 진짜 진심이구나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1,5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오피스텔 임대를 해줬어요. 월세 임대. 보증금은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 경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옮기고 나서 이제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예. 알았어요?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뭐 지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터넷 카페가 많이 활성화될 때였거든요. 쇼핑몰에 카페가 있는데 글을 1페이지부터 다 봤습니다. 모든 글을. 괜찮다 싶은 글은 몇 날 며칠 밤새서 계속 다 봤어요. 지독하게 파고드는 것도 잘하잖아요, 선생님. 그때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료 강의 위주로 찾아다니고 무료 강의 가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달라붙어서 계속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그냥 맨바닥에 한 건 아니고 관련 글들이나 찾아서 물어본 예. 건 교육 듣고 한 건 있었네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카드론 받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지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쇼핑몰에 관련한 논문, 보고서 이런 것까지 다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쉽지 않죠, 실제는. 계속 이제 버는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키워왔던 것 같아요. 매출이 꽤 많이 올라갔나 봐요. 연매출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성공했네요. 매출이 남는 게 없어서 빚을 내면서 계속 키워왔다 보니까 빚을 내고 갚고 하니까 지금도 다를 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곳은 네. 계속 전세살이 하시다가 무주택자로 계시다가 네. 그 강남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 계기는 다들 이제 결혼하면 집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집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방 한 칸 있으면 되지. 그냥 고시원에서 항상 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스스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당시 아마 90% 대출을 받아가지고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좀 변두리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고시원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방 하나지만 그래도 방도 있고 너무 좋다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렇게 쭉 살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좀 경각심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왠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아기가 커가지고 아빠는 왜 집 한 칸 없이 인생을 살아왔어? 라고 물어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스스로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 살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세 사는데 계약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인들이.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었거든요. 워낙 사업이 힘들고 계속 빚을 내면서 해오니까 목돈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집을 사야겠다. 돈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 사업에 대출도 갚고 계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사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돈을 벌어보자 이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또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17년도, 18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은 결혼하면 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면 청약을 공부하고 하는 테크트리로 많이 가고 청약이 안 되면 이제 구축을 매수해서 재개발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는 형태로 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파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청약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파트 공부는 미친놈처럼 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어디 가면 그 동네 아파트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 직성이 풀려요. 몇 평형이고 시세는 얼마고 최고가는 얼마고 최저가는 얼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동네에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외울 정도가 돼야 잠이 오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청약도 많이 공부도 하고 19년도쯤에는 스스로 좀 만족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서울 수도권에 나만큼 아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그때까지는 누구 앞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 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나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다. 아파트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임대차법이라든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나오는 뭐 민법들이라든지 학생 때 읽었던 비슷한 류의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청약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청약도 될 때까지 한 4-5번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운 좋게 됐죠. 그 당시에 걱정했던 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주변에 아주 가까우셨던 분이 일단 되면 답은 나온다. 일단 넣어라. 사업을 하면서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동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벼락부자 된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벼락부자가 됐다가 정말 망한 사람들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과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명품으로 휘감고 좋은 차 타고 처음에 나름 그래도 우월하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보통 동대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공부랑은 좀 연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편협하게 들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창피한 생각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나름 공부도 잘했고 어디 가서 멍청하다는 소리보다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못할 게 뭐 있지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우월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은 뻥이다. 사기치는 일을 하나? 거짓말이다. 딱 봤을 때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있지? 말하는 게 다 거짓말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왜냐면 그게 인정해버리면 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친하게 지내고 속 깊은 얘기도 하다 보니까 진짜 부장거죠. 그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배운 게 나보다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지? 그때부터 그 제 편협한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 이런 사람들한테 분명히 배울 점이 있겠구나. 나는 진짜 우물하는 개구리였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지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했냐? 어떻게 투자했냐? 어떻게 돈을 마련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제가 했던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동대문에서 만난 성공한 사업가분한테 조언을 듣고 행동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집을 사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물어봤더니 무조건 아파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약이 가장 좋은 거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난 돈이 없다. 지금 전세도 90% 풀대출 받아서 살고 있고 시드도 없다. 그러니까 청약 당첨만 되라. 그럼 알아서 돈이 생길 거다. 예전 같아서는 안 믿었을 텐데 이미 그 사람은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했죠. 아, 선생님도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강박적으로 의심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선에 부합한 거를 내가 증거를 찾았으니까 네,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이상은 신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보잘것 없는 사람이구나. 뭐든지 돈이든 나름의 성공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에 다가가려면 출발이 그거 같아요. 아 내가 진짜 바보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근데 받아들인 게 난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 부분을 정확히 느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부자의 문턱에 이제 다가가기 시작한 출발이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요. 좋은 분들 알아가지고 청약하기 전에 이제 아파트도 찍어주고 막 그랬어요. 주변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그게 또 있다. 중요하잖아요. 적은 돈으로 좋아 보이는 걸 사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비싼데 비싼 집은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네. 약간 적은 돈으로 차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에 탔던 게 BMW 520 그거 탔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 가격보다 더 높게 보는 차가 저는 대표적으로 520D라고 생각해서 그 차를 샀고 그 유지비도 안 들고 연비도 엄청 좋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좋은 차라고 보는 게 전 그 차였던 것 같아서 그 차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의 부동산의 관점이 아닐까로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강남이라는 타이틀에 붙는다면
강남 아파트도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돈 없어도 된다. 어차피 청약 받으면 방법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성공한 걸 봤고 이미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번 거를 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당첨부터 돼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한 18년도까지는 아파트 공부를 하다가 19년 초부터는 청약 공부를 이제 시작했죠. 청약 관련된 뭐 서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청약하기 전에는 아파트 예. 구옥을 매매할 생각을 구축을 했단 매수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돈으로 포텐셜이 높은 말이에요.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알아봤죠. 이거 안 되면 이걸 사야겠다라고 다 지역마다 찍어둔 상태였어요. 어떻게든 사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에 눈이 좀 뜨이니까 18년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1, 2년 후에는 내가 가진 돈으로는 못 사겠다. 무조건 오르겠다. 집값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조건 오른다 이거는. 초조해지는 엄청 것도 초조했습니다. 있었을 것 예. 같아요. 더 열정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이제는 살 수 없다. 그 시기 때 청약으로 방향을 돌리기가 또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이만큼 예. 해놨고 찍어놨고 실행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청약은 아예 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부자 지인분의 일단 이것까지만 노려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낮은 자세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공했던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하고 청약을 넣기 시작했죠. 운 좋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거주하는데 예, 강남 아파트. 예. 계약금도 없어서 대출 받아서 냈습니다. 보통 받아서. 계약금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10%도 없었다. 왜냐면 집에 전세 보증금에 박혀 있는 상태고 현금 아. 유동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빌리고 어머니한테 빌리고 장모님한테 빌리고 모자란 거 대출 받고 자기 자본 없이 계약금까지 하셨네요. 예. 그때부터 금융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대출을 되게 매년 받고 있어서 대출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없었거든요. 계약금도 대출로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 가능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출을 잘 활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 있는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청약도 아무 생각 없이 낸 게 아니고 타입별로 이전 사례를 보고 통계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 타입에 이걸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청약 좀 잘 몰라서 나름 공략을 한 거네. 타입이 여러 확률이 가지고 높은 걸로. 비인기 타입도 있고 어. 내가 가진 가점에서 확실한 성공률이 있는 타입을 골라서 청약을 넣은 거죠. 청약 넣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재수없는 말이지만 계약금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넣은 거예요. 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건 되겠다. 당연히 당첨이 됐고 입주할 때 돈이 없잖아요.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굉장히 적은 돈으로 분양을 받았거든요. 시세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강남이다 보니까 시세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후순위 대출이 여유가 많이 있었구나.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들어가겠네라는 생각으로 대출이 나왔어요. 대출도 굉장히 잘 받았고 100% 대출이에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는 100% 더 나왔죠. 근데 그것도 최대 한도가 있어서 안 나온 거지 최대 한도가 없었으면은 시세 대비 70%도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매 대출이랑 비슷한 예, 맞아요. 개념이네.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제가 대출 받는 것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최대로 받은 다음에 전세 보증금하고 합쳐서 이제 기존에 있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좀 상환하고 언젠가 경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하기 위한 여유 자금으로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된 것도 이제 거주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네, 되신 건 거고 맞습니다. 투자금 확보해 놓은 걸로 이렇게 경매를. 예, 그러니까 제가 19년도에 청약에 당첨됐는데 입주를 23년이었으니까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면 처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청약에 당첨되니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10년을 넘게 잠도 안 자고 사업을 했는데 이룬 게 사실 없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되는구나. 부동산이라는 게 나랑 잘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주변에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물어 했더니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래요?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경매를 해야 된다. 아, 다들 똑같이 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저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서 그분들이 하는 경매는 대부분 이제 디벨롭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단독이라든지 토지를 사가지고 빌딩을 올려서 매매하는 식으로. 지금은 그게 좀 힘든데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건축비랑. 그 당시에는 그게 거의 바이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경매라고 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위험한 걸 왜 해? 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왜냐면 주변에서는 명도하다가 사고 난다, 위험하다, 경매다 돈 달린다. 그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느냐.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그랬는데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이 경매를 해야 돼, 돈 번다, 부동산은 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성공한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경매가 아니라 누수와 곰팡이였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유입되시는 거. 아, 정말로 누수와 곰팡이였어요. 누수를 찾아보는데 작가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기술자가 아니라 경매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합이지?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접어두고 있다가 스스로 이제 경매 책도 좀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뭔가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지식만 있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막말로 누가 끌어주면 좋겠는데 날 끌어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실천할 수 없으니까 내가 헛공부했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학원도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알고리즘에 이제 작가님 영상이 막 뜨는 거죠. 그래서 우수에서 봤던 녀석이. 네, 누수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말로 신뢰를 안 했어요, 작가님을. 왜냐면 경매를 하는 사람이면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누수를 얘기하고 수리를 얘기하고 이게 좀 호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영상을 올렸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보면서 하나씩 보게 됐는데 처음 영상 때부터 그냥 저는 하나에 꽂히면은 끝장을 봐야 되니까 작가님의 처음 영상부터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은 뭔데 조회수도 솔직히 말해서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영상을 올리지? 그 정도 콘텐츠가 나오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짜고 치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대역을 쓰고 인터뷰를 해서 되게 나를 홍보하려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인 거죠. 그리고 그게 매일, 매주, 매년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제가 봐도 좀 그러니까 한눈에 이 지독한 사람은 지독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는 게 제가 그 정도로 병적으로 집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면.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부류겠구나. 뭐 성격이나 취향을 떠나서 뭔가 하나의 전문가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이름을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은 전문가다. 내가 배울 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 1년 동안 푼달 때마다 봤던 것 같아요. 허점이 없는지,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실전에 대한 배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책에 있는 권리 분석이 아니라 권리 분석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관심 갖고 책만 보면. 맞아요. 근데 아니 입찰을 어떻게 하고 명도를 어떻게 하고 대출을 어떻게 받고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한테 배우면 나는 훨씬 더 큰 자산을 얻겠구나라는 확고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는 CD가 없었으니까 들을 수가 없었고 입주하면서 대출도 넉넉하게 받고 전세보증금도 이제 있었으니까 여유가 좀 생기니까 실행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경매를 시작하게 됐죠. 쉽게 오신 분은 당연히 단 한 번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 선생님이랑 잘 성향이 맞았으면 한다는 제 나름의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신뢰되는 질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냐면 작가님한테 작가님이 아마 나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면전에 대고 저 신뢰 사람 잘 안 합니다. 잘 안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작가님이 계좌 인증을 해주셨어요. 물건 받았던 거 입찰 내역, 경매 정보지에 있는 것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됐겠냐고,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냐고 하셨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뢰를 안 할 거라고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아니 32채를 한다고? 그 당시에 32채였을 거예요. 9월달 당시에는. 쉽게 신뢰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뭐 세금도 그렇고 다주택에 따른 리스크도 있을 테고 대출이 그렇게 많으면 그게 유지가 되나라는 그런 것들이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심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저도 없지 않아 그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럼요. 근데 그걸 보고 맞구나, 역시 내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첫날에 이제 그런 의심들을 접어두고 나는 낮은 자세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집중해서 들었고 작가님이 한 번은 선생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차에서 그랬던 것 같네요. 항상 노력하는 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경매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끌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장점, 무기랑 취약점이 무엇일까를 파악하고 움직이셨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움직일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왕이면 그렇게 움직여야겠다
되겠다라는 마음을 언젠가 먹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행동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부분으로 행동해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느끼니까 한 번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마음을 먹고 결정하면은 계속 밀고 들어가는 성격이 된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무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나는 화려한 복장, 이런 장비, 기술들에서는 큰 학원들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거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직원을 뽑고 장소를 대여하고 하면은 그 부담감이 저는 클 것 같아서 그건 나랑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 결과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보여준다는 걸 서로 간에 말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행동해서 보여주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보여준다면 그것만한 큰 설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 금액을 최근에 받은 걸 보여주면, 선생님도 대출이 많지만 저도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은 사람인데 나도 대출이 나온 걸 보여주면 나를 믿어달라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언젠간 저를 넘어서겠지만 중간 과정에서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도 하고 있는 걸 본다면 믿어달라기보다 위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너만 계속 마음 먹고 가면 이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믿어라보다 10채 20채가 돼도 선생님 뭐 강남 아파트에 대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나올 거다. 세금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다가 제가 낸 부분을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학원을 알아봤을 때 후기나 이런 걸 보면 기백만 원을 주고 수업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유를 보니까 실행을 못 하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직접 몸을 움직여서 두려움이 크니까. 근데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학원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대형 학원보다 훨씬 더 너무 좋은 점은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배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도움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선생님이랑 저랑 잘 맞았던 부분이라고 그냥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한테는 대형 학원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부분이 잘 맞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끌었다기보다 사실 선생님이 다 해놓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중간마다 약간 고민할 때 제가 나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 조금의 양념만 추가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면, 선생님은 강남 아파트 누구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꿈꾸는 곳에 거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패션 업계에 계시니까 이런 외관,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뭐 요건 신축 빌라에서 외향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건 맞는데 지역에 있어서는 선생님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왜 하필 이런 부동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또 이런 부동산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왜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거는 외곽 지역의 빌라, 아니면 수도권의 낡은 구옥 주택이나 아니면 반지하 같은 것들이 대상이라고 하는 거, 왜 그런 걸 선택한 거예요? 안 어울리게? 제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다들 기본서라고 추천해줬던 책들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려진 책이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차선, 부의 인문학,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진짜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마침내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오는데 특히나 마침내 부자에서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부채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대출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대출을 받으면 망한다, 그냥 월급 꼬박꼬박 모아야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없지 않아 하긴 했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느껴왔는데, 특히나 마침내 부자에서 대출, 부채라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나쁜 빚이 있고 좋은 빚이 있다. 좋은 빚은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는 게 좋은 빚이고, 나쁜 빚은 내가 갚아야 되는, 내가 지출해 줘야 되는 빚이다. 좋은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면 그게 자산이다고,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뭔가 대출을 하면 갚아야 된다는 이 중압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살짝 껴들면, 저도 좋아하는 주제의 대화다 보니까 빚이라고 하면 똑같이 빚이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져든다는 생각도 조금 있는데, 선생님한테 굳이 대비를 한번 해보자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이건 주제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남 신축 아파트는 굳이 자산이냐 부채냐를 따진다, 그리고 좋은 빚이냐 좋지 않은 빚이냐를 따진다면 거기는 좋지 않은 빚, 부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도 뭐 그런 부분의 일부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빚에 대한 이미지가 대표적인 빚, 대출에 대한 대명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에 낸 대출, 아직 대출은 내진 않았지만 대출을 낼 계획인데 네. 이 대출하고 선생님 강남 아파트의 대출은 완전히 격이 다른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구분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선생님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통 못 받아들인다고 나는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깨인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 분이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빚에 대한 개념이 잡힌 거죠. 그 책들을 읽고 나서.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선 저축이 답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저축도 얻었어요. 없으셨지만.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제 아, 상황에, 희망이지. 예, 나는 저축도 못하고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한 레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인데 내가 그걸 왜 거부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본주의 기반은 신용이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게 대출인데, 하다못해 대형 건설사에서도 아파트를 만들 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데 내가 뭐라고 일개 개인 개미가 대출을 안 받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수익을 얻으면 그게 더 이득이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을 만들어야 캐시플로우가 생기고 그래야 부자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내보신 경험도 있는데 앞으로 낼 대출에 대해서는 좋은 빚에 가깝구나의 방향을 잡은 거고, 네, 맞습니다. 현금 흐름을 늘려야겠다라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셨다고 생각이 예, 맞습니다.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요런 작가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세 차익에 참여하는 경매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진 자본에서는 그 시장에 참여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작가님께서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물건, 근데 현금 흐름을 충분히 가져다 주는 물건이라면 그게 개성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 그렇죠. 파주든 철원이든 연천이든 그거 진짜 중요하지 않죠. 예,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익률 계산해서 현금 흐름이 충분히 나오면 그러면 된 거지. 간판이 과연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 우리 입장에선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강남이 되게 중요해요. 그 외관이 오래됐냐 또 깨끗하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자꾸 자기가 살 집에 대해서 이 투자관을 대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부동산이 불편한 거야. 근데 그 불편한 부분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데가 어쩌면 알짜라고 생각하고 황금이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똥덩어리처럼 그쵸. 아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아니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동감하는 게, 제가 처음 이제 경매 공부한다고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동산 성과가 있는 사람. 왜냐면 아까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파트로 도움 드린 분들이 꽤 있어요. 나름 잘한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해 줘가지고 청양에도 몇 분 당첨시켜 드렸고, 이사하는데 도움을 드린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다 겸손해야 되는데 다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마진이 좀 많이 생기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낙찰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냐고 여쭤보길래 파주에 2채를 받았다. 기대감을 충족하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와 축하합니다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순간에 정적이 느껴지더라고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가 귀찮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여기는 대출 얼마 받았고 수익률이 이 파주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90% 된다라고, 뭐 대출 얼마 받고 뭐 월세 수입이 얼마고 내 돈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수익은 생긴다, 그런 진짜 황금 같은 부동산이다라고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하기가 조금 구차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설득하려고 하니까 내가 굳이 설득을 해야 되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다수가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다 좋다고 예, 생각하면 맞습니다. 안 되잖아요. 예, 작가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들한테 내세울 수 없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수업 때도 너무 느꼈어요. 아직 내가 돈 벌 기회가 많다.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아직은 희망이 너무 많다.
그 선입관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청약에 대해서 선생님도 어떤 타입을 넣어야 되느냐 했을 때 거의 당첨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제가 짐작을 해본다면 선생님만에 해당하는 나름의 유리한 점이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 점이 불리한 점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남의 새 아파트를 반 정도 되는 분양가로 취득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정확한 설명이십니다. 그래요? 예. 일단 너무 완벽한 설명이라서 제가 뭐라고 첨언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역시 부동산의 조예가 깊으시니까. 이거는 뭐 부동산뿐만 아니잖아요. 선생님 사업은 안 그래? 내가 하는 교육 사업은 안 그럴까? 난 책을 쓸 때도 사실 비슷한 것 같고 글을 쓸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나의 경쟁력, 항상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쩌면 저 사람한테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반짝 생존하는 사람은 선생님도 그 사업하시면서 주변에 돈 일확천금 벌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어려워지신 분들도 꽤 보셨다고 했잖아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다가 맞아요. 어느 날 다 날리고 맞아요. 쫓기고 다니시는 분 얘기도 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람보르기니 한번 타보는 게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난 소나타를 타더라도 평생 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자꾸 찾아내려는 노력을 한 건 아닌가 싶어요. 한 달 반 정도의 수업 기간에 제가 경매를 한 1년 정도를 스스로 혼자서만 공부를 했는데 1년 동안 공부한 거가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로.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의심을 하실 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 말을 하는데 왜 저 사람 조회수나 수강생이 많이 없을 거라고 의심을 하실 텐데 그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얘기보다 감사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 얘기를 믿든 안 믿든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거 좀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나중에 나한테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거는 없어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도 못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마음 자세 자체를 이건 뭐 보면 좋고 뭐 안 봐도 전혀 상관없고 한 분이라도 꼭 내 수업을 들어야지 라기보다, 선생님도 어렵게 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선생님은 뭐 성공한 건 아니다 얘기했지만 1년에 매출을 10억 내시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그 사업을 12년 동안 한 종목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신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연을 듣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고, 나는 어떤 선생님하고 영상 찍고 나서 이제 올릴 분량이 2주치는 찍었단 말이야. 나는 그거면 돼요. 나 어쨌든 중요한 게 이거 누가 도움되고 나한테 수업 많이 와, 그것도 있겠지만 나는 내일 영상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럼 분량이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 같은 분은 저한테 너무 감사하죠. 가만히 있어도 말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럼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저한테. 2주면 좀 아쉬운데요. 저의 목표 도달치는 충분히 제 나름대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포지션으로 방문을 한 거긴 한데 제가 더 많이 얻어가고 배운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은 제가 첫날 수업을 듣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때는 투자를 진짜로 시작할 때고 또 시작하기 전에 불안감도 있었고 사업의 부침도 심했고 크게 성과를 못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배울 점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제가 12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그래요? 너 잘하고 있다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해주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도 북받쳐 오르는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는 정확히 상황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제가 빈말로 그러진 않아요. 그럼요. 예, 진심이 느껴져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생님 생활하는 패턴이 업계의 특성상 새벽하고 밤에 일을 많이 하시고 출근을 저녁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활을 거의 12년 동안 하신다는 거, 그거 딱 하나만으로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보통 낯빛이 어두워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선생님은 빛이 나.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낯빛만 봐도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먹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얼굴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진짜 지독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운이 좋고 에너지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향도 난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분들한테 또 많이 배우고 내가 진짜 잘난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으니까 항상 더 배워야겠구나. 낮은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는 노력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별로.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오늘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사업 그리고 강남 아파트 입성 과정 그리고 선생님 삶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간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작가님을 위해서 아예 하루를 비워놨기 때문에